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앞에 제가 써가지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과의 화해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만 딱 읽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훈훈하고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또 서로를 인정하는 포옹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친숙하실 수 있겠지만 마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이렇게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구절은 아마도 바울의 말년, 마가의 중년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마가 요한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어디서부터 인도하시나, 우리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단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절부터 읽으면 약간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편하게 같이 좀 얘기도 생각해 보시고, 네, 편하게 듣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 요한, 네,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나 잠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단에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제가 성경절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어가지고 하다가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고 바나바랑 또 바울이랑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을 잘 따라다녀서 큰 인물이 됐다 그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아시다시피 중도 이탈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하면서 바나바는 그럼 나중에, 바나바가 아니라 마가 요한은 그렇게 중도 이탈을 했고 이슈가 생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찾아보게 돼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뒤편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마가 요한이 오른쪽에 있는 바나바랑 바울을 사진 그림으로 보면 약간 슬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좀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같이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던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선교 여행이 어떤 곳을 얼마나 다녔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림의 오른쪽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이제 근거지고 저기 구프로라고 하는, 지금 사이프러스인가요? 키프로스 그 섬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오른쪽에 시리아 쪽에 안디옥 많이 들어보셨지만 갔다 오고, 이제 왼쪽 위에 밤빌리아라고 써 있는 그쪽에 버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동행했던 이런 경로였었습니다. 이 지역 보시는 지역은 이제 오른쪽 아래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보시는 왼쪽 윗부분은 옛날에 터키 튀르키예라는 지방이더라고요.
주로 산악 지형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이 버가와 왼쪽에 버가와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이렇게 육상으로 계산해 보면 1,5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 가는 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정도, 상당히 꽤 긴 거리잖아요. 그 시대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거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왜 지쳤을까? 왜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찾아보니까 이 튀르키예의 험한 지형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당시에 전염병이 돌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 워낙 지형이 쉽지 않다 보니까 산적대가 좀 출몰했다고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사실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당시에 적었던 것들이 큰 어떤 충격, 정신적인 어떤 그 충족이 되지 못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봤던 것들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성품이었나 이렇게 좀 직간접적으로 보면 약간 좀 성미가 급하기도 한 것 같고, 또 그만큼 이제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이 마가 요한은 달란트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설명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또 백오피스라고 해야 될까요? 뒤에서 이렇게 좀 돕는 일, 아니면 통역하고 뭐 결국 통역하는 일을 좀 하게 되지만, 그런 일들에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동행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되죠. 사도행전 13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뭐 드라이하게 이렇게 써 있지만 굉장히 큰 이벤트죠. 결국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것 같고, 이 요한이 사실 이제 보니까 마가 요한이 막 섞여서 나오는데 다 같은 인물입니다. 예. 결국 이제 손을 들고 백기투항을 도 못하겠다,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제 갔던 길입니다. 37절에 15장 37절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나바는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이렇게 결국 마가 요한은 원치 않았겠지만 그 이방 선교의 두 핵심 축인 바나바와 바울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됐고, 어떤 선교팀의 그 말하자면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냥 마가 요한의 그 마음을 좀 더듬어 보자면, 사실 원했던 게 당연히 아니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큰 지도자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의도했던 바는 당연히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괴감도 들었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마가 요한은 어떤 그 뒤에 과정들을 겪었을까. 우리가 지금 뭐 결과는 벌써 아까 첫 번째 읽어드렸지만 해피엔딩이라는 거 거꾸로 지금 마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인생을 그 뒤에 겪었고, 이런 갈등 속에 선교의 중도 이탈했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나, 이런 얘기들을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하심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할 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 경험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강점인 것 같고, 이런 단에 자주 서는 게 아니니까 또 같이 공감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취업 뽀개기라는 그런 이렇게 표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간에 취업을 딱 성공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취직할 때의 경험, 이렇게
그 마가요한에 빗댈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좀 경험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999년 12월 28일에 제 신앙을 결심한 날이었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재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름 열심히 하고 이제 다시 인생을 좀 시작하자, 내 신앙을 좀 찾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셔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대학에 진학을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성공을 했고 기도와 말씀 읽기를 좀 나름 체계적으로 좀 계속 하려고 했고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 활동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회 활동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그 많은 청년들이 좀 조직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만 25세에 이제 대학을 1학년을 다시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 만 29세가 되는데 우리 4학년이 되면 뭘 해야 되나요? 이제 네, 취업을 해야 되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4학년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뭐 청년 활동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속에 이제 정말 내가 일할 자리가 있을까? 내가 어떤 자리에 갈까? 청년회 이제 안식일 오후에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서 미팅하고 뭐 성경 읽고 하다가 그냥 불현듯 난 내년에 뭐 하고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 아마 뭐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의 뭐 조금씩 다른 포인트들로 다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한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같이 저희 4학년 생활로 같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입사 프로세스에 이렇게 네 종류를 겪습니다. 서류 전형을 하고요,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실무진 면접, 그다음에 이제 최종 CEO 면접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004년에 이제 하면서 30여 개 회사에 입사 서류들을 다 넣었어요. 제가 참법 다운법 가릴 처지도 아니고 아무데나 취직했으면 좋겠다, 취직할 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미 만 29살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인권 부분이 부족했고 나이 제한이 걸리는 데들이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지금 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고 제가 타겟으로 하는 회사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정유회사와 건설회사였었어요.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좋았던 것 같진 않은데 결국 아버지가 했던 비슷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나름 이제 취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2004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시그널을 저한테 보내셨는지 당시엔 잘 몰랐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계속 저도 곱씹으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르게 결국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불만이 있는데 난 이렇게 A라고 기도했는데 A는 아니고 뭔가 A-인 것 같기도 하고 B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있었고 사실 이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A를 요청드렸을 때 A를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받은 느낌은 당시에 잘 몰랐는데 이런 섭리 아마 제 믿음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을 진행했었습니다. 모든 정유사에 당연히 원서 접수를 넣었었고요. 그 중에 한 개 LG 칼텍스 정유 당시에 원서 접수를 넣었죠. 2004년 여름에 LG 정유 당시 이제 회사 이름이 LG 정유였는데 파업이 있었어요.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정유 회사의 공장들은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 항공뷰를 보면 나오지 않아요. 기간 시설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 들어가고 나오고도 그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고 또 짐작하시겠지만 정유 회사는 함부로 끌 수가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끄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큰 설비들을 계속 끄리고 또 이게 오퍼레이팅 계속 돌아가는 거여서 끌 수가 없는데 2004년에 이 회사가 파업을 하면서 꺼지는 공장을
셧다운하게 되는 그런 큰 이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결국 이제 언론사에서 정유회사들의 귀족노조의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막 받았던 것 같아요. 전 이제 당시 학생이었지만 연봉도 괜찮고 예를 들면 복지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회사가 아니어서 그런 회사들이 왜 파업을 해? 이렇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그 LG 칼텍 정유가 당시에 이제 많은 결국 공장을 한 달 정도 넘게 셧다운했고 다시 이제 오퍼레이팅 다시 돌리려면 또 한 달이 걸립니다. 그 이슈들이 됐었는데 그 얻었던 것 한 가지는 정유회사가 갑자기 유명해지는 거였었어요. 정유회사가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원서를 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했었죠. 경쟁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결국 그 뉴스까지 나왔는데 공채를 하는데 300대 1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아마 그 전에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이번에 내용을 정리하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이제 올라갔고 저도 당연히 이제 큰 기대를 안 했고 주변에 다 떨어졌어요. 서류 전형부터. 근데 제가 붙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우쭐해지기도 했고 그래 내가 좀 학점 관리도 잘했고 잘났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잘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너무 잘 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사실 2주 전에 오충환 목사님께서 이제 주말 부흥에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용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뭐 다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적성 검사 시간입니다. 인적성 검사는 이제 IQ 테스트 하듯이 제 기억에 한 200문제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빨리빨리 풀고 넘기고 그 시간 안에 제출하고 끝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시험을 잘 본 것 같지도 않았고 이제 결국 10문제 정도 200개 중에 10문제 정도를 못 풀어가지고 대충 찍어서 막 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모든 문제는 다 채워서 내야 됩니다. 모르더라도 객관식이면 주관식이라도 찍어서 내야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논현동에서 이렇게 회관에서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제가 10시 아침 10시에 일요일 아침 10시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담당자가 이제 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죄송한데 바로 뒤에 그 시험이 또 있다고 하면서 본인 자리 뒤에 있는 스티커를 떼가지고 가져가 좀 치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못 봤었을 것 같은데 좌석표를 이렇게 보고 집에 가서 봤더니 3004 김태수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좌석표가 쫙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요 뒤에 이제 스티커에다가 제가 이걸 스티커를 붙여가고 집에 갖고 온 거예요. 봤더니 3004? 뭔가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묘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저 번호.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다행히 정말 시그널을 주셨는지 합격을 했습니다.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합격을 했습니다. 실무진 면접. 실무진 면접은 이제 아까 제가 취업 보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지금도 있더라고요. 취업 보객이라는 카페 대학생들이 이제 공유 자료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아마 전년도에 무슨 문제가 나왔었고요. 뭐 취직한 사람이 좀 공유를 올리기도 하고 작년에 어떤 면접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었고요.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해요. 이제 서류 전형까지 인적성 검사까지 붙은 사람들이 같이 좀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4-5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어떤 예상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실 지금 미안한데 이름도 잘 모르고 사실 얼굴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굉장히 그 공유하는 거, 본인을 나눠주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제가 뭘 찾아봤는데 작년에 이랬대요. 막 공유를 해주고 막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나눠줘요. 준비했던 것들을. 사실 그 친구한테 저한테도 그 친구가 뭐죠?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넓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그 이제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실무진 면접 날짜가 정해져서 당시 LG 칼텍스 정유 몇 월 며칠에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같은 날 오전 10시, 저는 오후 2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10시였으면 전 사실 미안하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11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태수 씨, 제가 지금 시험을 보고 막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 이게 너한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라. 이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정말 딱 그 문제가 저한테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저도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뒤에 회사를 20년 다녔잖아요. 그 인사 담당자 다 물어봤죠. 아니면 동기들, 너는 그 실무진 면접 때 무슨 문제 나왔어? 저는 이런 문제 나왔는데 이런 문제. 저랑 같은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딱 그 문제가 걸려서 굉장히 편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고 미안하지만 그 친구는 그 뒤로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진 면접을 합격을 했고요. 제가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3단계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시그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서 점점 더 집착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지면 더 억울할 것 같고, 그래도 당연히 들어가고 싶고 나의 일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내가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계신가. 왠지 지금 생각하면 메시지 되게 명확하게 주시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믿음이 부족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지금까지 3단계에 대해서는 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운 좋게도 감사하게도 5개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이제 인도하심을 느꼈었던 것 같은데 최고 경영자 면접에서 롯데마트를 갔어요. 롯데마트 본사에 갔습니다. 우리 최동현 전도사님 한자를 혹시 읽으실 수 있어요? 잘 보이세요? 읽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답을 묻진 않을게요. 아마 그래도 조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그 이해찬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81년생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학사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됐고 저는 그 앞 세대고 저희는 한자를 배웠어요. 그 뒤에 세대들은 잘 안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식하고 무식하고가 아니라 아마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대부분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아버지가 또 이제 약간 신문 보면서 이렇게 좀 같이 봤던 터라서 이제 롯데마트를 딱 갔더니 5명 정도가 보였어요. 칠판에 갑자기 면접관 한 분이 이런 글자들을 막 쓰시더라고요. 워낙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명필이야. 막 쓰세요. A씨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B씨 읽어보세요. 김태수 씨 읽어보세요. 저 다 읽을 줄 알거든요. 다행히 여기까지는 다 읽을 줄 아는데 산책, 여행, 농구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불합격했습니다.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정말 5명 중에 저 혼자 읽었거든요. 그리고 면접이 그냥 끝났습니다. 이 면접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집에 와서 왜 떨어졌을까? 억울하잖아요. 대답을 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얻은 교훈은 교만했다. 이 오만한 표정이 읽혔던 것 같아요. 잘난 척하는 표정, 오만한 표정 읽었던 것 같아요.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구나. 물론 감정을 숨기고 이런다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교훈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 삼성화재에 들어갔어요. 삼성화재 면접, 최종 면접을 지금 간 겁니다. 사실 학교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마케팅 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서 사실 그 대학의 면접 취직할 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 쓰죠. 저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살았고 뭘 했고요, 어떤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면접을 하는데 삼성화재에서
이건 어떤 대회였죠? 그래서 무슨 대회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저기 왼쪽에 세 번째 키 큰 친구랑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해결하긴요. 그냥 제가 조장이었으니까 약간 뭐 잘 설득은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 계속. 예. 근데 또 불합격. 예. 예. 표현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구나. 예. 예. 이런 교훈을 또 얻게 됐어요. 예. 다행히 이게 그 최종 파이널 앞에 얻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예. 세 번째, 애경이라는 회사.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제주항공 운영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샴푸, 뭐 치약도 쓰지만 면접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갔던 최종 면접지가 합정이었던 것 같아요. 마포구. 우리 동네랑 너무 멀잖아요. 집이랑 좀 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얼굴이 너무 표정이 그냥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뭐 이런 식의 불합격. 예, 예. 제가 또 느낀 건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다 싶긴 한데 이 회사에 애정이 없다는 걸 들킨 것 같아요. 예. 굳이 난 너네 회사에 꼭 붙어야 돼 이런 감정들을 못 드러냈던 것 같고 너무 그냥 솔직하게 표현해 버린 거, 너무 가볍게 표현해 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어디 갈 만한 데가 있었던 거 정말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앞에 보시면. 예. 이때부터 정말 더 불안했어요. 5개 정도 면접이 있었는데 사실 6개였던 것 같아요. 지금 3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 얼마나 불안한가요, 제가. 동부건설, 이제 제가 건설회사랑 정유회사가 타겟이었다고 했는데 건설에 원래 관심이 좀 있었고 이런 회사 들어가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들이 있었고 근데 참 하늘의 운명이 어떤지 갑자기 최종 면접 날짜가 잡혔는데 그 면접관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태수 씨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최종 면접에 응시만 하시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합격하고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이 정말 같은 날 같은 시간이 LG 칼텍스 정유 면접일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죄송한데 1시간만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된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잠깐만 생각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결국 나름 뭐 기도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포장된 자리로 가야 되나? B를 응시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취업이 간절했는데 대신 이제 그래도 내가 최소한 일할 자리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날이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쓸모는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일할 자리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결국 응시를 하지 못해서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좀 자신감을 좀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LG 정유 CEO 면접은 이제 CEO 포함해서 본부장님까지 한 3분이 들어오시고 면접을 받는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진 않아요. 하시는데 당시에 LG 정유의 회장님이 저를 딱 보고 갑자기 5명 중에 제가 한 오른쪽 2번째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눈이 작은데 어디 사는데 불편한 건 없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제 제가 앞에 교훈을 없었으면 너무 표정 관리를 못했거나 그랬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좀 배운 게 있잖아요. 간절함도 좀 있고 그런데 또 굉장히 놀랍게 이분 아시죠?
이분이랑 저런 공통점이 뭡니까? 네. 제가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얘기하시면. 눈이 작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김재동 씨가 제 기억에 이 면접 날 정말 일주일 안쪽이었어요. 학교에 강연을 왔고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워낙 재밌게 말을 달변이신 분이니까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요새야 뭐 여러 이슈 때문에 방송에 잘 못 나오시는 분인 것 같지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고 메시지가 정말 재밌죠. 네. 근데 저한테 딱 들어왔던 한 가지가 또 놀랍게 뭐였냐면 김재동 씨가 하는 얘기 중에 거의 이제 말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눈이 작은 사람한테는 사람이 잘 안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눈 작은 사람들 힘내세요. 막 이러고 강연이 끝났어요. 눈에 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눈이 난다는 표현이 저런 표현이구나. 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갑자기 그 내용만 하고 그냥 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가는데 LG 정유 회장님이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표정 관리를 나름 잘 하면서 네, 불편한 건 별로 없고요. 네. 대신 김재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4단계 면접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는구나. 옆에 계신 것 같아. 확실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신 이게 단가? 대학생활에 또 함께 했구나. 김재동 씨 강의도 다 세팅된 거였던 것 같기도 해. 괜히 가고 싶었고 괜히 듣고 싶었고 뭔가 퍼즐이 다 끼워 맞춰지는 이런 느낌들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청년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기도를 나름 열심히 했고 여유가 많으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같이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습니다. 이제 다시 LG 정유의 최고 경영자 면접을 했는데 제 오른쪽에 아래 사진을 담아서 드렸지만 CEO의 두 번째 질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석유가게라고 흔히들 표현하잖아요. 부모님이 석유 부판업을 하셨는데 부끄러웠던 건 없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 없었냐고. 어땠어가 아니라 부끄러운 거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서에는 뭐든지 다 넣어요. 제가 유리할 것 같은 내용을 다 넣죠. 아버지가 이런 걸 하셨고 저 기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뭐 알 거 하나도 없지만 왠지 친숙해요. 이런 얘기들 막 써서 넣었죠.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었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당시에는 이제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놀래기도 했는데 사실 표정 관리는 이제 앞에 좀 배웠으니까 레슨을 얻었으니까 표정 관리를 했죠. 이 얘기를 처음 갑자기 이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디서부터 세팅했다고 해야 될까요? 인도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놀라게 됐습니다. 서류 조정을 통해서 인적성 검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실무진 면접에서 정말 나누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보내주셨고 경영진 면접에서 다른 회사의 메시지 또 김재동 씨의 강연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몇 메시지 준비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정에 인도하심을 제가 느꼈고 이제 정말 잘 차려진 밥상에 제가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밥 먹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지만 뭐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죠. 하나라도 붙어야 되니까. 그래야 교회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11금도 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사실 제가 뭐 창피한 얘기지만 당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대학 가기 전에는 저 붙여주시면 대학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평생 다닐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이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취직할 때는 저 11금 열심히 낼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고 나름 뭐 부족한 때가 있지만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이제 제가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면접들을 통해서 이 최종 면접에서 좀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어떤 교훈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당시 회장님의 질문을 듣고 제가 답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석유 배달하실 때 오토바이로 하시다가 1톤 트럭을 사서 뿌듯해 하시던 게 기억에 나고 저도 그 차가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석유 가게를 통해서 3남매를 키우셨고 대학에 보내셨는데 부모님 하신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다행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 이제 1, 2, 3단계 이제 그 전형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지만 대학 생활에서 이제 계속 함께 하셨던 것 같았고 그 앞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를 세팅하셨다고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굳이 뭐 따지자면 석유 가게를 하셨던 건 제가 교회 오기 전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함께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었고, 근데 사실 뭐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번민의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실 저도 당시에 잘 몰랐고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기도의 응답도 다를 거고 뭐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냥 저처럼 응답이 좀 직설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대신 그런 부분에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요 사람은 중세인들이 그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마가입니다. 그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아까 제가 마가의 인생이 거꾸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바울이 마가 요한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던 첫 번째 소개서를 드렸고 이제 마가가 그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 이탈했던 것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 구절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인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구절이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구절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50절을 보충해 주고 있다. 이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일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저도 이번에 정리를 계속하면서 알았고 사실 크로스 체크를 좀 하려고 목사님께도 좀 여쭤봤지만 이 청년이 그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던 그 마가입니다. 사실 제가 마가 요한이 어떤 삶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 뒤에 중도 이탈한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마가 요한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레위 족속이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다락방에서 막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이 성경 주석들에 비하면 엄청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도 이 집이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뭐 이 자리에서 뭐 확답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받고 오순절 그 성령을 나눴던 것도 그 집이고 바나바의 조카였고 바울의 조력자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역할을 했는데요. 선교 여행 이후 로마 들어가서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복음서를 저술해서 사실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바울과 베드로의 경험들을 듣고, 베드로의 얘기들을, 예수님의 만났던, 제자로서 활동했던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적은 게 마가복음이라고 하고, 본인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절,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겠지만 그 구절을 쑥 넣었던 게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마가복음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년의 신앙 고백을 한 이래 마가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을 깊어졌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돌아가심을 더욱 면밀히 연구하고 마가는 구주의 사명과 그분의 수고와 투쟁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아래쪽으로 가면 마가는 혹독한 시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조력자로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사도행적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저의 경험이 다르고 여러분의 경험이 다르고 또 각자 다 다르겠지만, 마가의 경험은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어렴풋이 봤던 것들, 또 그런 뒤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추억, 놓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본인의 달란트를 통해서 또 계속 그 끈을 갖고 있었고, 결국 조력자로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되는 그런 큰, 우리한테도 이제 성경책을 남기게 되는 과정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 또 본인의 확신을 통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인도 받으신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같이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가 요한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인도하시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굳이 정리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과 인도하셨던 이야기들, 또 같이 나누셨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안식일, 또 5월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